여기는 로드앤로드 라디오 로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드앤로드 미니스트리의 하루마침 라디오 로라의 제트토끼 제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명적인 곰돌이 곰디입니다. 네, 어느새 2023년의 첫 달도 중반을 향해 달려갑니다. 역시나 시간이 너무나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모두 한 해 시작하시면서 꿈꾼 일들을 꾸준히 이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새해 계획 세우고 나서 이렇게 잘 안 될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우린 금세 사실 계획한 것들 잘 못 이루고 원래 습관대로 잘 돌아가는 존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3일마다 다짐을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계획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시고 조금 더 변화된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날마다 도전하시는 로라의 가족들이 되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요즘 중꺾마라는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네, 이게 월드컵 효율증이에요. 파이팅 대신에 중꺾마라고 외쳐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월드컵 곰돌이와 오늘도 로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과 열방으로 뻗어가는 라디오, 로드앤로드 라디오. 오늘도 귀한 게스트님을 모셨습니다. 네, 아마도 목사일 거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분인데요.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꿀보이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저희가 사전에 닉네임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예. 닉네임으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닉네임 뭘 할까 하다가 저도 그냥 제 이름 중에 이제 제일 뒤에 웅자가 좀 특이한 편이라서 웅디로. 예, 웅디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웅의 느낌이 귀여운 느낌이 있어서 웅디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귀엽게 말해주세요. 웅디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귀여운 웅디님. 간단하게 뭐 닉네임 외에도 좀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소개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 쓰고 책 만드는 목사 웅디입니다. 정말 묵진 닉네임인데요. 역시 글을 쓰는 분이라서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이제 목소리 듣고 설레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참고로 새 딸이 있습니다. 예, 유부남입니다. 예. 하여튼 오늘 두 분 훈훈한 두 분과의 이야기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화 주제는 나의 이야기, 글쓰기의 이유입니다. 웅디님은 목회자이지만 현재 출판사도 운영하시면서 글쓰기 강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웅디님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녹음 장소로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확정 지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을 쓴다는 것은 나의 모든 순간을 끌어안는 행위인 것 같아요. 내 인생 가운데 존재했던 일부분만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삶으로 끌어안겠다는 어떤 결단의 행위? 저는 그런 게 글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옹디님 자세가 상당히 근데 되게 불편하시거든요. 이거 그냥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 앞에 두루마리 하나 있고. 행복합니다. 끝나고 나서 파싸. 지금 두루마리 휴지에 지금 마이크를 꽂고 키가 크신 분인데 몸을 움츠리고 색다른 경험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근데 재밌습니다. 지금 옹디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모든 삶의 순간, 그러니까 좋은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을 끌어안는 것이 글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어떤 정의를 내리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아픔도 있었는데, 이제 한 1년 반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면서, 저한테 밀려왔던 정의할 수 없고 힘들었던 많은 감정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근데 그런 감정들이 밀려왔을 때 제 안에 불현듯 올라왔던 생각은 내가 이 감정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좀 곪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또 주변 분들의 조언도 있었고, 그때부터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좀 편하게 SNS 올리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쓰기도 하면서 그게 저한테 하나의 힐링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글쓰기란 게 이런 거구나. 나에게 존재했던 모든 순간들, 지금 나한테 밀려오는 순간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 삶으로 끌어안아서 하나의 통합된 나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돕는 게 글쓰기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저의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한 문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글쓰기 강의를 나가서도 글쓰기라는 것은 나의 모든 순간을 끌어안는 행위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을 통합한다는 그런 좀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꼭 그 수강생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누군가의 일기, 뭐 출판된 일기나 이런 걸 볼 때 뭐 안내 일기도 있고 뭐 헬리나우에는 일기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의 일기를 읽으면서 사실은 되게 치유가 일어나고 맞아요. 감동을 하는 게 그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시대는 SNS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랑을 한다든지 좀 플렉스를 하는 걸 많이 보여주는 시대다 예. 보니까 글쓰기라 해도 뭔가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싶은 모습, 좋은 모습만 자꾸 보이고 노출시키다 보니까 예. 예, 뭐 서로가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뭔가 반쪽짜리 나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온전치 않은. 예. 근데 좋은 모습에 나만 그치. 보여주려고. 근데 이제 뭔가 나를 통합적으로 표현하고 그걸 진솔하게 밝혀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되게 용기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얘기는 듣는 것 같아요. 너 용기 있는 것 같다. 물론 좋게 말하면 용기 있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또 그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제가 느끼는 희로애락을 글을 통해서든 또 대화를 통해서든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는 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좀 더 저답고 좀 더 제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말하기보다는 글쓰기가 좀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글을 썼을 때 좀 더 잘 정리되는 것 같고 좀 더 나다운 삶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희로애락을 이렇게 글로 매일매일 쓸 수 있지?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래야 살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를 넘어가면 뭔가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런 느낌?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제가 느끼는 희로애락을 쓰다 보니 그렇게 또 글쓰기를 정의 내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어떤 생각도 드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뭔가 눈을 감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냥 혼자 읊조리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글쓰기도 충분히 기도가 될 수 있고 맞아요. 예. 예,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정말 그게 뭐 글이든 우리의 예. 입술이든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게 저는 이제 사랑의 실마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와, 역시, 진행을 잘 하시네요. 예. 왜냐면은, 우리 대본 없다고 지금. 제디님의 말씀. 왜냐면 지금 이 포인트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인데, 제가 글쓰기를 가르치거나 할 때 제가 제일 요새 강조하는 게, 지금 말씀한 글쓰기의 창조성이거든요. 이 창조성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이제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한테는 좀 더 이해가 필요한 한 문장일 수 있는데, 글쓰기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거든요.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나의 감정,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나의 어떤 철학들, 새로운 비전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철저하게 저도 거기다가 뭐 하나님께라는 글씨를 안 쓸 뿐이지 기도하는 것과 저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가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글을 읽지 않으실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글쓰기의 어떤 창조성이라는 면에서 지금 우리 제디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와닿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나 이게 잘- 수준 높은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진지한 얘기 중에 죄송한데 웅디님 예. 혹시 허리가 아프시면 그 두루마리 이따가- 휴지를 들어서 하시면 어떨까요? 허리가 너무 그래도 아파 되겠네요. 보이셔가지고. 네, 그래도 네. 되겠네요. 네. 이렇게 들고 가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네, 허리 펴고, 네, 평안한 모습으로.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어요. 아까 그 웅디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저는 저희 희노애락을 써 내려갑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평범한 사람들도, 아니, 음. 그냥 보통의 사람들도 음. 글쓰기를 할 수 있는지, 예, 음. 그런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예. 제가 유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대답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글쓰기를 잘하고 소질 있는 사람이 글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글쓰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글쓰기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대화를 하는 걸로 충분히 해소가 되는 사람이 있고, 뭐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글쓰기가 필요한 사람인 거죠. 저한테는 사람과 소통하고, 나 스스로와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글쓰기가 너무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글쓰기가 필요한 사람이란 면에서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적으로 저랑 같이 이제 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을 제외하고는 1년 동안 글을 10번도 안 쓰더라고요. 그 10번의 글이란 것도 이거 그냥 객관적인 얘기잖아요. 그쵸? 글자 수로 합치면은 한 번 쓸 때 10글자도 안 써요. 예를 들면은 인스타그램에다가 애들 사진 올리면 저희 아내는 딱 거의 한 문장? 뭐 행복했던 하루 그 정도밖에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글쓰기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소통의 수단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쓰게 되면은 너무 찝찝하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사진 하나 올리면은 최소한 A4 용지 한 장 분량은 써줘야 뭔가 진짜 세상과 소통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인스타그램에 되게 장문의 글을 올리시는 걸로 또 또 유명하시잖아요. 유명합니다. 네, 사람들이 전 다 읽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저는 그 섬세한 글쓰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누군가에게는 글쓰기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생각하고 곱씹고 내 내면에서 정리되어야 말이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너무 요즘에 현대사에 바쁘다 바빠 막 이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마이크 턴이 잘 돌아가지 않아요. 지금 맞아요. 곰디님처럼 네,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안 계신 줄 알아. 화장실 가신 줄 알아. 지금 이렇게 대본 외 얘기를 하면 계속 웃고만 있어가지고 저는 배경음을 틀어놨나. 근데 진짜 글쓰기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이분이 사실은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공감하게 되고요. 또 어떤 분은 운동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탁구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한 분을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제 주변에도 탁구로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탁구공을 치면서 맞아요. 나의 마음 상태와. 네. 모두 분노를 쏟아내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글쓰기가 필요한 분들, 저는 너무 공감이 돼서 참 오늘 너무 멋진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 대신 그건 있어요. 글쓰기가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 혹은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글쓰기에 소질이 없다고 스스로 그냥 편견을 가지고 시작조차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정말 글 쓰는 삶을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헬스장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듯이 그리고 운동하는 삶을 사는 순간 삶이 되게 실은 질이 높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글 쓰는 삶을 살아갔을 때 조금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글쓰기가 나한테 지금 필요하지 물론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 배워보거나 접하게 됐을 때 오게 되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실은 저는 경험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글쓰기가 혼자서 하긴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죠. 아주 어렵죠. 예, 그러니까 예. 뭔가 막 혼자 한 줄 썼다가 종이 꾸겨버리고 막 저 맞아요. 옛날에 원고지 쓸 때는 음. 원고지에 한 글자를 다 꾹꾹 눌러서 쓰다가 음. 한 글자 틀리면 막 찢어버리고 막 맞아요. 이랬잖아요. 한번 노하우를 이렇게 요청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음. 글쓰기를 혼자서도 할 수 있을지. 예. 또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요즘엔 개인 출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렇죠. 이제 우리 웅디님이 훈훈 출판사라는 출판사를 하고 계신데 예. 어떤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는 일들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저는 글쓰기 같은 경우는 독학이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어떤 단순히 기술을 익히거나 뭐를 암기하거나 하는 그런 학문 같은 경우는 독학이 가능하지만 왜 글쓰기는 독학이 힘들다고 보는 입장이냐면 반드시 2명 이상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글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것이 물론 혼자서 글쓰기 교재를 사서 보고서 나름대로 써볼 수는 있지만 그 글이 상대방을 통해 통과되었을 때 내 글이 어떤 글인지 알 수 있게 되고 다시 그 다음 글로 넘어갔을 때 새로운 글이 탄생할 수 있고 반드시 상호 수단이 필요한 그런 행위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글쓰기는 혼자 하기 쉽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혼자 하는 걸 추천을 드리자면 실은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소설책을 필사하면 되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그냥 그런 소설이 아니라 조금 그래도 검증된 소설가의 책을 고전 뭐 이런가요? 아니요 고전은 아니고요 한국 사람이 쓴 최근 소설이면 제일 좋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어쨌거나 수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가장 정제되고 아름답고 정확한 문장을 쓰는 작가들은 소설가가 맞거든요. 그랬을 때 그 단편 소설 하나를 정해서 그 소설을 필사하다 보면은 자기 문장이 되게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장 구성이나 그렇죠. 어휘력이 빨리 맞아요. 늘겠네요. 뭐 맞춤법, 띄어쓰기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다가 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추천을 받아서 좋은 글쓰기 이제 교본책을 사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 좀 필사를 해 나가면은 문장도 좋아질 수 있고 조금 글쓰기에다 물꼬를 틀 수 있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보통 내가 스스로 글쓰기를 하려고 그럴 때 글쓰기를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뭐를 써야 될지 모른다는 점이에요. 생각보다 그게 큰 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 요새는 글쓰기 주제만 담겨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런 책을 한 권 사서 꾸준하게 그 주제에 따라서 글을 써 내려가도 나름대로 좋은 독학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러네요. 불구하고 글쓰기는 독학을 하게 되면은 한 30% 정도밖에 달성할 수 없고 반드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맞아요. 또 적절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어떤 전문가 혹은 강사나 교사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그 미술 그림 배울 때도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선긋기 연습을 하지만 나중에는 뭘 하냐면 뭐 사과 아니면 컵 이런 거 간단한 물건을 놓고 관찰하면서 그리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주제집이 있는 것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사체를 두고 그림을 배우듯이 맞아요. 동일한 효과일 것 같아요. 예. 이 진행 좋네요. 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웅디님이 이제 좀 편안한 자세로 말씀을 하시니까 네, 더 보기가 말씀을 참 잘해주시는 것 좋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웅디님이 글쓰기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다. 그 전에 질문을 하나 더 해주셨잖아요. 맞아. 자기 이야기를 출판하는 거. 요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삶으로 책을 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뭐, 만약에 조금 그냥 디테일한 팁을 드리자면, 훈훈 출판사로 연락할까요? 예, 훈훈 출판 연락하는 거는 이따가 전화번호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010 직통으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좀 가능하다면 자기 이야기를 좀 쌓아 두신 분이면 가장 좋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요새 그 인터넷에 자비 출판이라 검색하면은 출판을 대행해준 업체들이 실은 되게 많아졌어요. 생각보다 정말 싼 가격에 이렇게 쌀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책을 내주는 많은 곳이 생겼어요. 음. 다만 이제 그런 곳은 대신 같이 원고를 만들어가는 과정까지는 해주지 않고 완성된 원고에 대해서 디자인, 인쇄, 유통까지 다 해주는 그런 곳이 생겼어요. 그냥 퍼블리시 과정만 도와주는 맞아요. 거네요. 예, 예.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장 좋은 가격에 깔끔하게 해주는 거죠. 다만 내가 원하는 어떤 책의 디자인이나 같이 원고를 만들어가는 그런 즐거움은 누릴 수 없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출판사를 컨택한다면은 같이 원고를 만들어가면서 뭐 그 후에 작업까지 출판사에 대행해주는 케이스, 그게 약간 저희들 같은 케이스고요. 다만 그런 경우는 조금 더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돼요. 제가 그냥 글쓰기 클래스에다가 그 후반 과정으로 이제 책까지 만드는 과정을 덧붙여서 그 수업 때 같이 글을 쓰고 그 원고를 가지고 책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너무 좋네요. 대신 이런 경우는 판매용 책은 아니고요. 개인 소장용 책으로 해서 조금은 이제 심플한 형태로 책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도 사실은 만족도가 꽤 크시더라고요. 내 삶이 책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러니까 거기에 ISBN만 하나 박혀도 뭔가 공식 출판물인 거니까 그렇죠. 뭔가 되게 뿌듯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냥 제본하는 거랑 ISBN이 있는 책이 나오는 거는 완전 느낌이 다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게 예. 딱 박히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죠. 네. 혹시 그러면 글쓰기를 통해서 회복됐던 사례나 경험 같은 거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삶이었고, 또 하나는 되게 중요한 게 있었는데,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이제 마무리한 어떤 글쓰기 수업이 있어요. 그 수강생이 좀 적은 편이어서 저 포함해 5명이었는데, 그만큼 깊은 글쓰기를 같이 했었는데, 그 기간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던 그 기간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게 너무 큰 사회적인 아픔이었잖아요. 근데 그쵸. 게다가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자녀들이 청소년, 청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남일 같지가 않은 거죠. 게다가 또 그 중에 한 분은 그 아들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참사로. 네, 가까운 친구. 실제로 장례까지 가셨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먹먹함을 가지고 이제 그 참사 직후에 수업에 오신 거죠.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한번 오늘 참사에 대해 그냥 한번 써보자. 나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좀 힘들게 이제 글쓰기 시작하셨고, 그날 제가 한 1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시간을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다 같이 자기 글을 발표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하면서 다들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되게 많이 후련해진 느낌을 하셨어요. 후련해졌다는 게 그 답답함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먹먹함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가령 그게 분노일 수도 있고 상실감일 수도 있고 어떤 막막함일 수 있고, 사람들이 마음이 힘든 게 그게 실타래처럼 엉켜서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날 글쓰기를 통해서 다들 내가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힘들어하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같이 그날은 썼거든요, 글쓰기를. 저도 제 마음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게 저로서 용기를 낸 제안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작지만 어떤 치유의 단초를 제가 제공해드렸던 것 같아서 되게 그날 집에 오는 길에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회적인 트라우마를 다룬 글쓰기를 좀 연구하고 더 배워보고 많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뭔가 웅디님이 그 부분으로 공부하고 또 이렇게 논문을 써보셔도 좋겠다. 그래서 그런 예. 걸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사역을 해나가시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예. 한번, 그래서 실은 한 2달 전부터는 상시를 통과하는 글쓰기란 타이틀로 이제 저를 포함해 3분이서 같이 한번 그걸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1년 반 전에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를 이제 상실하면서 큰 아픔을 겪으면서 상실을 극복한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실은 상실로 남아있는 극복할 수 없죠. 다만 그 상실을 통과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어떤 다른 두 분께 제안해서 알고 봤더니 그 두 분도 제가 두 분께 제안을 하게 된 계기가 그 두 분도 저 못지않게 이제 아버지를 힘들게 떠나보낸 분들이었어요. 한 분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고 또 한 분은 갑작스러운 돌연사였고 그래서 그분들도 그때
충분히 애도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음. 제가 제안을 드렸고 같이 상시를 통과하는 글쓰기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해 나가고 있는데 좋아요. 좋더라고요. 예. 저는 그 상시를 통과한다라는 개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묻어는 많이 뒀는데, 그거를 직면하고 통과해서 그게 뭔가 누군가한테 어떤 선한 영향력이나 뭔가 위로를 주는 삶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진짜 많죠. 근데 저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건 우리 곰디님이 예전에 백병원 원목으로 사역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대부분 만나는 분이 곧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하는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경험들이 많으신데 어떤 좀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거기에서 사역을 할 때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셨는데, 그러니까 자기 속 이야기를 해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대상이 없거나 혼자 된 상처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아보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마음 가운데 더 큰 상처를 또 골마서 이제는 관계에 대한 거절감이나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게 결국은 육신의 질병이나 이제 영향을 그런 미치죠. 영향으로 나타나고, 그러다가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가족들이 한 분도 찾아오지 않고 그냥 정말 무연고자인 것처럼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 이렇게 글쓰기를 통해서나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로 이 글쓰기가 만약에 그분들에게 어떤 접촉점이 되었었다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글쓰기는 목회네요. 네. 맞아요. 정말 되게 비슷한 구석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성경도 텍스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상형 문자나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지 않고 텍스트로 말씀을 전하셨는가. 근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텍스트, 글자라는 것을 통해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되게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글쓰기에 그 보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는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아주 특수 사역인 것 같지만 보편적인 사역일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덧붙여서 좀 순간 떠오른 게 제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요? 네, 맞습니다. 유진도 좋아하고 유진 피터슨도 좋아하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 그 본인의 자서전에서 한 챕터를 할애해서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설명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게 있어서 작가로서의 롤모델을 사도 요한을 꼽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부분이 계시록이었어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사도 요한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자, 그리고 신학자, 또 하나 작가.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텍스트 자체가 하나의 글쓰기라는 면에서 저도 계속해서 제가 해나가는 글쓰기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후대에 있는 분들은 소재용, 아이고,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자, 근데 우리 웅디의 글을 보면서, 2000년대를 살았던 크리스찬의 글쓰기를 보면서 또 은혜를 받겠죠. 네. 예, 아멘입니다. 근데 째깍째깍 저희가 30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또 급행열차 뿌뿌 한번 해주세요. 급행열차 뿌뿌 달려야 돼서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간단하게 2가지만 드리고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 드리고 싶냐면 지금 훈훈 출판사 발음이 중요합니다. 네. 훈훈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출판하신 책 중에서 좀 가장 좋아하거나 마음에 인상 깊은 책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비전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2권이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서유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말씀밥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어요. 예, 아주 말씀을 아주 양식으로 삼고 싶은 분들한테는 최고의 매뉴얼이 적혀 있는 네. 예, 그런 친구와 좋은 책. 가족분들에게 선물용으로 그렇게 맞습니다. 좋다고. 예. 네. 그리고 아무래도 또 한 거는 뭐 이 책은 많이 팔린 책은 아니지만 제가 저희 어머님 떠나보낸 직후에 조문객들한테 보내드렸던 이제 나의 아름다운 엄마 김영희라는 책이 저한테는 아무래도 인상적이죠. 그냥 거기에 저랑 어머니의 추억을 제가 담은 사진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어머니를 추억하게 되고 한 존재가 죽음으로써 비로소 온전히 완성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줬다는 점에서 그 책이 인상적이고요. 앞으로의 꿈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글쓰기 또 책을 만들고 목회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꿈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자살 유가족에 대한 마음이 커졌어요, 전보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자살 유가족과 관련된 사역의 장으로 저를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자살자가 1년에 거의 뭐 15,000명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실은 2시간에 3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20, 30대 청년 사망의 1순위가 실은 원인이 자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15,000명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이제 자살 유가족과 영향을 받은 사람들 합치면 1년에 거의 7, 80만 명이 되는 셈이라서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실은 지금 많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래도 목회자로서 또 글 쓰는 사람으로서 책 만드는 사람으로서 좀 더 그분들을 도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살 유가족에 대한 섬김, 사역이나 목회도 지금 조심스럽게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거는 옛날 우리나라 문화 그랬잖아요. 숨겨놓고 가려놓고 옛날에는 장애가 있으신 분도 집 안에만 있고 집 밖으로 나오지 마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는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필요한데 우리 웅디님이 너무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서님을 통해서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웅디. 네. 오늘은 네. 뭔가 전투력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근데 웅디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토해내고 표현하고 그런 소통을 하는 이 장이 얼마나 귀한지 또 한번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웅디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들이 오늘 같은 시대에는 정말 필요한 사역이 아닌가. 사실 그런 상처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예.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더 외로워지고 더 고립되고 세상과 더 소통하기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서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한다면 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사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옹디님의 글쓰기 강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 또는 좀 개인 출판을 같이 함께 해보고 싶은 훈원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고 싶으신 분은 010 네.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놓을게요. 예. 거기를 통해서 우리 웅디님을 컨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될까요? 아니면 인스타그램 아이디 같은 거 하나 알려주실래요? 뭐라고 검색하면 돼요? 오히려 좋은 거는 그냥 네이버에 소재웅 글쓰기 연구소 치면은 이제 제 블로그로 연결되거든요. 거기 가면은 전반적인 이제 대문에 제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나 그런 걸 조금 네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소재웅 글쓰기 연구소. 예, 네, 맞습니다. 블로그로 오시면 됩니다. 본명은 뭐 다 들통났지만 네, 이미 다 아시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저희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은 극동방송 본격 하루 마침 일상수다 라디오 로드앤로드 라디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웅디님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는데 올 한 해 또 따뜻한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게 다 만만치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고 훈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취자분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뭐 목소리도 훈훈하시고 마음도 훈훈합니다. 네, 다음에도 꼭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예, 불러주시면 언제든 달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또 저희가 오늘 이벤트 하나 준비했는데요. 새해 신년맞이 이벤트입니다. 뭐냐면 로라의 청취자님들의 닉네임도 정해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 닉네임 공모를 받습니다. 댓글로 로라를 사랑해주시는 청취자님들의 닉네임을 추천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로드앤로드와 함께 걸어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빠염.